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그러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때 제 인생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딸린 식구가 없었다면 바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암담하고 처참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래도 모진 목숨 스스로 거두지 못하고 기를 쓰고 살아보니 제 인생에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지 뭡니까? 이제는 다 지난 얘기로 웃으며 옛 이야기하며 살고 있는 요즘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집을 나가셨고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죠. 사실 키웠다기보다는 방임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아빠는 엄마에 대한 미움을 제게 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도망간 아내를 닮은 제가 꼴 보기 싫었으면서도 시설에 보내거나 남의 집에 양자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정을 쏟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러니까 아빠와 저는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생물학적 부녀일 뿐이었어요. 어릴 땐 아빠가 참 밉고 싫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도망간 아내가 남긴 딸 자식을 홀로 키워야 했던 아빠 인생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도 잘리고 가진 돈도 금세 까먹고 말았죠. 남들은 집을 넓혀갈 때 우리 부녀는 좀 더 싸고 좀 더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술에 안 취하고 멀쩡한 날에만 막노동을 했던 아빠의 벌이로는 두 식구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명절이면 부모들이 아이들 새 옷을 사입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복지사들이 가져다주는 헌옷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언제 누가 입다 버린 옷인지 모를 그 옷들로 더위와 추위를 버티고 동사무소에서 받은 정부미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가져다주는 김장김치, 고추장, 된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도 제가 어렸을 때는 밥도 할 줄 모르고 석유 곤로를 켤 줄도 몰라서 아빠가 없으면 하루 종일 굶고 있어야 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각종 반찬 냄새로 가득한 교실에서 저는 배고픔을 감추고 꿋꿋하게 그 시간을 버텨내야 했어요. 하루는 같은 반 남자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미정, 너 왜 도시락 안 싸와? 몰라서 묻는 건지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옆자리 여자아이가 저 대신 대답을 해주더군요. 정민은 엄마 없잖아. 그러자 질문을 했던 남자아이는 충분한 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그 말은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 엄마 없잖아. 그 5글자로 제 인생은 정확히 설명됐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냥을 켤 줄 알게 되고 골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저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갈 수 있었어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동네 아주머니가 가져다준 김치의 장아찌가 고작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초라한 도시락 덕분에 남들 밥 먹는 시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옆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에 다들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죠. 거기엔 엄청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커다란 사각판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떡볶이에 김말이, 야끼만두, 못난이 만두가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집이었죠. 장판이 깔린 긴 나무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앉은 국민학생들은 초록색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댔어요. 모르긴 해도 그 집에서 떡볶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뿐이었을 거예요. 떡볶이를 사 먹을 만큼 저희 집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교를 하던 친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그 집 떡볶이집에 가게 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저는 아이들이 떡볶이를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떡볶이 아줌마는 맛이나 보라며 그릇에 떡볶이를 조금 담아주셨어요. 저 돈 없어요. 상관없어. 맛보기는 돈 안 받으니까. 난생 처음 떡볶이를 먹어본 저는 매콤달콤한 그 맛에 홀딱 빠지고 말았어요. 접시에 코를 박고 국물까지 깔끔하게 핥아먹을 정도로요. 떡볶이를 다 먹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저만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떡볶이 먹고 싶으면 빈병 하나씩 가져와. 소주병이든 맥주병이든 상관없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슈퍼에서도 빈병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주잖니. 그러니 돈 대신 떡볶이로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빈병이 돈이 된다는 걸 몰랐던 저는 신세계를 본 기분이었어요.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는 아빠 때문에 저희 집에는 빈 소주병부터 시작해 각종 술병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였다니 순간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빠가 마시고 난 빈 소주병으로 떡볶이를 바꿔 먹게 되었어요. 철이 들고서야 아주머니가 나를 위해 손해도 감수하며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빈병을 들고 떡볶이집을 찾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주머니와는 많이 친해져서 가게가 바쁠 시간에는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아주머니는 김치며 밑반찬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곤 했고요. 물론 제가 먹는 떡볶이는 늘 공짜였죠. 아주머니한테는 저보다 4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할 때면 아들이 찾아와 아주머니를 모셔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 오빠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죠.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는 아주머니는 제가 2차 성징 이후 여성용품이 필요하게 됐을 때도 엄마 대신 생리대도 사주시고 속옷도 사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남자라서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했고 딱히 제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난감할 뻔했죠.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일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을 공장에서 써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이 없으면 홧김에 술을 마시고 어쩌다 일을 나갔다 오면 그날 번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곤 했죠. 술이 취한 아빠는 늘 엄마 욕을 했어요. 나날이 엄마를 닮아가는 저를 향해 엄마한테 못했던 욕설을 퍼부으시면서요. 당시 제 소원은 아빠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거였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나쁜 소원 때문이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을 나갔던 아빠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아빠 그늘에서 사느라 몰랐던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더군요. 장례식장에 모인 아빠 형제들이 마치 저를 공 돌리듯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거든요. 기집애가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서도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우리 중에 그나마 형편이 좋은 큰오빠가 맡아야지. 어머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형편이 낮긴 뭐가 나아요? 이 사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5 식구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조카까지 맡아서 키우란 말이에요? 난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 그렇게 조카가 불쌍하면
아가씨가 키우면 되겠네. 아가씨는 자식도 아들 하나뿐인데 애 하나 더 키운다고 힘들 것도 없지 뭐. 언니,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래요? 나는 뭐 불쌍한 내 조카를 큰오빠 집에 보내고 싶어 이러는 줄 알아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들은 참 말도 많더라고요. 결국 큰엄마의 반대로 저는 잘 사는 큰 집이 아닌 가난한 고모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곧 방학이라서 새학기에 맞춰 고모 집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 집만 빼서 고모 집으로 향했어요. 아빠랑 살던 집은 새로 세입자가 들 때까지 잠시 비워두기로 했고요. 고모 집은 아빠랑 제가 살던 집보다는 컸지만 살림이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LPG 가스 배달을 하는 고모부와 식당 일을 하는 고모는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집에는 저와 1살 위 사촌오빠 뿐이었어요. 사촌오빠는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고1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고모부랑 고모부가 일을 나가시면 사촌오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 하나같이 질이 나쁜 사람들 뿐이었어요. 온 집안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때로는 술까지 마시기도 했죠. 그래서 오빠 친구들이 올 때면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일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해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사촌 오빠 친구 중 하나가 화장실까지 저를 쫓아오지 뭐예요. 안 그래도 집에 올 때마다 저를 느끼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소름이 끼쳤는데 그날은 더 집요하게 치근덕거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촌 오빠는 말릴 생각은 않고 친구들이랑 키득거리며 웃고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정아, 수창이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이참에 사귀지 그러냐? 보아하니 사촌 오빠는 저한테 치근덕거리는 놈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꼬분 같더라고요. 말이 친구지 라면 심부름이며 담배 심부름까지 죄다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 이딴 날라리랑 사귀게? 툭하면 남의 집에 와서 술 마시고 담배나 피우는 인간이 뭐가 좋다고. 오빠도 정신 차려. 이런 게 무슨 친구야? 이 사람들은 오빠가 만만해서 부려먹으려는 것 뿐이란 걸 모르겠어? 오빠를 친구라고 생각도 않는다고. 그러자 킬킬거리고 있던 사촌 오빠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게 죽으려고? 부모도 없는 구하년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어디서 까불어? 네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촌 오빠는 있는 힘껏 저를 밀쳤어요. 그런데 하필 떠밀려 넘어지던 제가 TV 선반 모서리에 머리가 찍히고 만 거예요. 그 바람에 바닥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죠. 그걸 본 사촌 오빠와 친구들은 겁을 먹고는 서둘러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고모는 제 상태 확인도 하기 전에 소리 죽여 이 말부터 하더군요. 네가 혼자 넘어지다 다친 거야. 알았지? 우리 민석이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경찰이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해야 돼. 자기 아들이 밀어서 제 머리가 깨졌는데도 고모는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게요. 결국 그날 일은 제 실수에 의한 사고로 마무리 지어졌어요. 응급처치를 받고 고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날 미워해도 할 수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커보다는 내 새끼가 먼저니까.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 거다. 고모와 함께 집에 돌아온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 모르게 짐을 챙겨 아빠랑 살던 동네로 왔어요. 하지만 집 열쇠를 고모가 가지고 있다는 걸 깜빡해서 난감하게 됐지 뭐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니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주변을 서성이다가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영업시간 전이라서 시장 안은 캄캄했어요.
물건을 들이고 있는 생선가게랑 채소가게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죠. 장사를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딱히 갈 곳이 없었기에 아줌마 가게 의자에 걸터 앉아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더라고요. 떡볶이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서 아이처럼 엉엉 울어댔죠.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제 얘기를 들은 아줌마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거리며 화를 내셨어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무리 지 자식이 중해도 그렇지. 사람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는 사과도 안 해?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모가 그따위로 구니까 자식 새끼가 그 모양이지. 잘 왔다. 잘 왔어. 그딴 집구석에 있을 필요 없어. 아줌마랑 우리 집에 가자. 아주머니는 제 짐가방을 손수 들고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가셨어요. 방도 2개뿐이고 살림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줌마 성격답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집이었어요. 친척들도 저를 안 맞겠다고 싸우는 판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줌마가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놀라운 마음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못 풀고 망설이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는 어릴 때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어. 까딱하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인심 좋은 노부부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난 그때 헐벗고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주신 그분들한테 입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나중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신 은혜를 갚도록 해. 그럼 되는 거야. 당시만 해도 그런 날이 올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고모집으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아주머니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얼마 뒤 아빠랑 살던 월세집 주인이 방이 나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셔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챙길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아주머니께 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돈 쓸 일이 한둘이겠냐며 그 돈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죠. 아주머니 집에 살면서 난생 처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집밥이 정서적 허기까지 채워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랑 오빠랑 가족처럼 살았던 저는 성인이 되고도 그 집에서 쭉 함께 살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오빠랑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엔 아주머니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컸어요. 불쌍해서 딸처럼 데리고 살아주는 것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더라고요. 니들 사귄 지도 꽤 되지 않았니?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아? 어지간하면 너희가 말 꺼낼 때까지 모른 척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있어야지. 설마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할 생각인 거니? 아니에요. 전 오빠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보다 며느리로 저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면 결혼 안 하려고?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널 모르겠니? 착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무엇보다 나랑 잘 통하잖니?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나야 더 바랄 게 없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시어머니고 며느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랑 딸처럼 살자고. 이런 날이 오려고 너랑 내가 만나게 됐던 게 아닌가 싶다. 학교 앞 떡볶이집 아줌마로 만나서 시어머니가 된 저희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도 제 엄마셨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친모한테 받을 수 없었던 모정을 제게 주신 분이니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의 떡볶이 가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떡볶이집이 사라지면 슬플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할머니 떡볶이 먹고 자랐잖아. 그냥 엄마가 떡볶이집 하면 안 돼? 할머니 옆에서 엄마도 오래 일했으니까 할머니 손맛 그대로 할 수 있잖아. 딱히 어머님한테 떡볶이 레시피를 배웠던 건 아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어머님 가게 일을 도왔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나이 때문에 직장에서 눈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아들 말에 마음이 동한 것도 있고요. 남편도 제가 원한다면 해보라고 해서 큰맘 먹고 어머님 가게를 잇기로 했죠. 가게를 찾는 손님들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묻는 바람에 한동안은 어머님의 부고를 전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 단골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손맛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찾는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하실 때는 연세가 있으셔서 영업시간이 짧았는데 제가 맡고부터는 영업시간도 길어져서 매상도 확실히 많이 늘기도 했고요. 직장을 다닐 때보다 수입도 늘고 남 눈치 안 보고 돈 벌 수 있으니 떡볶이집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루하루 어머님 손때가 묻은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에 길들여진 손님들을 만나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장사하는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시련이 찾아왔지 뭐예요.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자실은 마음대로 면회도 안 돼서 면회 시간이 되고서야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병명은 뇌출혈이었어요. 회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부하 직원이 발견하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오긴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경막하 출혈이라서 뇌압이 내려가면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했지만 눈조차 못 뜬 채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1분 1초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 남편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고 집요하게 모든 걸 제 남편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군요. 병원에 찾아온 남편의 직장 상사는 뜬금없이 제 남편의 업무 실책을 거론하며 회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개소리만 짓거리다 돌아갔고 법무팀에서 나온 사람은 약간의 위로금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돈 얘기만 하다 돌아갔어요. 직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는데 누구 하나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데 늦은 밤 병원에 찾아온 여직원 하나가 뜻밖의 말을 해주었어요. 실은 과장님이 권고사직 대상자에 올라서 한 달 전부터 퇴사 강요를 받으셨어요. 책상도 아예 빼버리고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였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한 건 비밀로 해주세요. 부서 사람들이 병문안도 못 오는 것도 회사에서 알면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입사할 때부터 과장님께는 도움도 많이 받았던 터라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오긴 했지만 실은 저도 좀 겁이 나긴 해요. 그제야 회사 측이 왜 그렇게 차갑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덮으려고 미리 선수를 쳤던 거예요. 모르면 모를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만 당장은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며칠 뒤 의식을 차렸지만 후유증으로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처음엔 남편이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몸도 혼자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소송을 걸었어요.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회사에서는 제가 돈독이 올라서 병든 남편 앞세워 돈 뜯어낼 요량으로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비난하더군요. 군입대를 앞둔 아들은 자신이 없는 동안 혼자 회사와 싸워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소송을 말리기도 했고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 네 아빠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니까. 내가 그동안 이보다 더한 상황도 버텨냈는데 고작 이깟 일에 무릎 꿇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겁이 안 났겠어요. 가진 게 없으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을 거고, 그에 반해 회사는 전담 법무팀까지 있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요. 그래도 모든 걸 내 남편 잘못으로 떠넘기는 회사를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상대로 돈이 문제였어요. 우리 측 변호사는 재판 날짜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우리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런 게 무슨 변호사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무능 그 자체였죠. 제발 신경 좀 써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 부탁을 했는데도 한다는 소리가 이 소송은 애초에 진 싸움이라는 말뿐이더군요. 그러면서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중간에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별반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은 돈과 시간만 잡아먹고 승소의 희망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갔죠. 남편 치료비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기에 떡볶이 가게 일을 쉴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남편 병수발도 병행해야 했죠. 그땐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 치료가 있는 날이라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가게로 나왔는데 웬 꼬마애가 막 끓기 시작한 떡볶이판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지 뭐예요. 딱 봐도 배가 무척 고픈 것 같았어요. 어쩌니? 이제 막 끓어서 1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기다렸다 먹고 갈래? 그러자 아이는 대답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오뎅 국물부터 한 컵 떠주었죠. 아이는 제가 건넨 오뎅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있게 먹더군요. 드디어 떡볶이가 다 됐길래 튀김도 섞어주려냐고 물었더니 손가락으로 야끼만두를 가리키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아줌마가 계란은 서비스로 줄게. 떡볶이 접시를 아이 앞에 놓아주었더니 허겁지겁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에 조금 매웠는지 연신 오뎅 국물을 홀짝이면서요. 한동안 정신없이 떡볶이를 입에 넣던 아이는 접시에 담긴 국물까지 싹 마시고는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떡볶이를 다 먹고도 돈 낼 생각은 않고 제 눈치만 살피지 뭐예요. 그제야 아이가 입고 있는 옷차림이며 행색이 눈에 들어왔어요.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티셔츠에 발목까지 댕강 올라온 바지 밑단, 언제 감았는지 모를 정도로 떡이 진 머리카락까지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들이 말이죠. 순간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딸 자식 끼니도 챙겨주지 않았던 아빠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요. 불현듯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한테 베풀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였죠. 저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떡볶이 값은 안 내도 돼. 아줌마는 첫 손님한테는 돈을 받지 않거든. 네가 오늘 우리 가게 첫 손님이었어. 운이 좋았다 얘. 앞으로도 떡볶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넌 첫 손님이니까 매일매일 공짜야.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럼 설마 아줌마가 너처럼 어린애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아줌마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 아이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가게로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갔죠.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래 애라면 학교에서 수업 받을 시간인데 어떻게 밖에 돌아다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얘, 너는 몇 학년이니?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 다녀?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더군요. 난 학교 안 다녀요. 몇 살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몇 살인지 모른다니. 너희 엄마나 아빠가 안 가르쳐 주셨어? 나 엄마 아빠 없는데? 그 말의 순간 목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난 할아버지랑 살아요. 아이 말에 따르면 자기는 할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일을 못하니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진 상태라고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먹을 걸 주고 가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아이를 따라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이가 할아버지와 산다는 반지하 입구에는 폐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자리 보존하고 있던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 호통부터 치셨어요. 아이 앞인데도 험한 욕까지 퍼부어가며 말이죠. 딱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 같더군요. 이런 환경에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길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직원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집 앞에 쌓아놓은 폐지랑 악취 때문에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어르신이 자신들을 쫓아냈다고 말이죠. 아니, 그런다고 애를 그런 집에 그냥 둬요? 그 어린 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내던데. 애요? 그 집에는 애는 없는데? 우리가 갔을 땐 그 집에 애는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도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걸로 돼 있고요. 알고 보니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람들 몰래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길가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데려다 길렀던 거였죠. 아이는 뺑소니 차량에 치인 채 길가에 방치됐던 모양이었어요. 기억도 잃은 상태로요. 뒤늦게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센터 직원들과 경찰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겼어요. 부모 찾는 일은 차차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부모를 찾게 되거든 제게도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는 돌아왔어요. 아이를 보호시설에 두고 저도 왔다 갔다 같이 돌보며 지내길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떡볶이 한 판을 다 팔고 두 번째 판을 끓이고 있는데 건너편 두부가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웬 놈의 차가 줄줄이 시장 입구를 막고 있는 건지 원? 혹시 근처에 연예인이나 국회의원이 왔나? 떡볶이 아줌마, 혹시 무슨 소식 들은 거 있어?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검은 세단이 시장 앞에 잔뜩 와 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시장에 왔나 봐. 성화철도 아닌데 누가 온 거지? 그때였어요. 꼬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기에요. 저 떡볶이집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아이가 서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달리 깔끔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말이죠. 아이 뒤로는 명품으로 쫙 빼입은 남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로 달려온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줌마, 나 엄마 아빠 찾았어요. 예전 기억도 많이 돌아왔고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보니 제가 다 기쁘더군요. 아이 부모는 자기 애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애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살리셨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고작해야
떡볶이 몇 그릇 먹인 것 뿐인데 같이 자식 키우고 사는 처지니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쁘네요. 아이 아빠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워준 할아버지도 자신들이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다고요. 원한다면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드려도 되겠냐고 하길래 염치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걸 말했죠. 다른 건 필요 없고 혹시 유능한 변호사 좀 알고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을 얘기했죠. 그러자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시장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뒤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변호사가 여기로 찾아올 겁니다. 유능한 분이니 소송 진행 잘해드릴 거예요.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했더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 걱정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막혔던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그동안 만나봤던 변호사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능한 분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승소를 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아이 아빠는 자신이 변호사 비용을 대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하는 바람에 상대 측에서 그 돈을 물게 됐으니 다른 걸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몇 번이나 사양을 했지만 기어이 가게자리를 얻어주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이 부모가 얻어준 가게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그때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얻어먹었던 아이는 현재 명문대생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 가게에 찾아와 떡볶이를 먹고 갈 정도로 저희 집과는 가깝게 지내고 있죠. 아이 부모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주고 있고요. 짧은 인연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제 남편은 저와 함께 분식집 일을 하고 있어요. 오랜 재활치료를 이겨내고 5년 전부터는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 녀석은 장가를 가서 아들,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찌나 자식 자랑을 하는지 팔불출이 따로 없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지만 가끔은 창피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한다니까요. 사는 게 지옥 같았던 제 인생은 좋은 인연들로 인해 화사한 꽃밭처럼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 삶이 고달파서 주저앉으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사연이 그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상처하고 친정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책으로 엮으면 몇 트럭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런 사연 하나 안 가진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고작 44년 남짓 산 저도 인생 사연 몇 개는 가슴에 품고 사니 말이에요. 저희 집의 경우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가슴에 한을 품고 사셨어요. 저희 친정아빠는 마치 빚쟁이처럼 엄마 인생에 빨대를 꽂고 사셨거든요. 가혹할이 많지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모든 게 순리대로 각자의 방향으로 잘 흘러갔거든요. 이제라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집은 평범한 집들과는 달리 복잡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과 남동생의 엄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남동생의 엄마는 소위 말하는 첩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첩을 두고 사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더군다나 한 집에 본처와 첩을 두고 살다니 어이없는 일이었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한 건 제가 7살이 되던 해부터였어요. 아빠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외박을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대낮에 집에 오셨더라고요. 옆에 젊은 여자를 동반한 채 말이죠. 여자는 가슴팍에 이불에 싼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졌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안방을 쓸 거니까 방 정리 좀 해. 그리고 수정이 너 와서 인사해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작은 엄마다. 여긴 네 남동생이고 작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내 작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와 함께 미국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작은 엄마가 아니야. 작은 엄마는 미국에 있는걸? 그랬더니 아빠가 버럭 화를 내시며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조그만 게 어디서 말대꾸야.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자식 교육도 이 모양이니 널 어디다 써먹냐. 이러니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지. 먹긴 놈이 성낸다고 아빠는 오히려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당당하게 굴었어요. 아빠의 첩은 호랑이 등에 탄 여우처럼 아빠의 권세를 빌어 안방을 차지하고는 안주인 노릇을 해댔죠. 어린 제가 봐도 화가 났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친정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아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당장 아빠 회사와 거래가 끊기면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애초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한 것도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강제로 한 거였죠. 외할아버지는 나이 많고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아빠한테 딸을 내주는 대신 남은 가족들을 건사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갑과 을 관계였던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그 사이에 끼어있던 엄마의 결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동안은 친할아버지가 나서서 아빠의 비행을 통제해 주시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이후로는 전처럼 큰 힘을 쓰지 못하셨어요. 회사 일에서도 물러나신 채 병상을 지키고 계셨으니까요. 마침 그 틈을 타서 친할머니와 아빠가 못된 짓을 벌였던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니? 아들나 대리리끼를 했냐? 네 남편 사업에 도움이 되기랬냐? 아들을 못 낳으면 네가 알아서 후처자리라도 알아봤어야지. 어떻게 네 자리 보전할 생각만 하고 살아? 후사를 못 잇는 여자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도 마땅하다만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으니 내치지는 않으마. 대신 귀한 손주를 낳아온 작은 애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도록 해라. 혹여라도 조강지처 노릇한답시고 작은 애 가슴에 못질했다간 그날로 우리 집에서 내칠 줄 알아. 친할머니는 아빠의 외도를 대리리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며 오히려 엄마한테 첩을 모시고 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제 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거기다 애만 낳고는 나몰라라 하는 첩을 대신해 그 여자의 아들까지 방으로 데려와 키워야 했죠. 저 같으면 첩 때문에라도 그 아이를 미워했을 법도 한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낳은 애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제가 아기를 꼬집거나 쥐어받기라도 하면 누나가 돼선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했죠. 그런 엄마의 행동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그 아기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받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은 저희 엄마를 제 친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낳아준 친모를 향해선 거부감을 나타낼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첩은 자기 아들한테 정을 붙이지 못했어요. 멀쩡히 있다가도 제 엄마가 안아주면 자지러지게 울곤 했으니까요. 반면에 저희 엄마가 가서 안아주면 그제야 울음을 그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첩은 저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뺏으려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들을 돌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노릇은 뒷전이고 자기 몸을 치장하고 쇼핑을 하거나 툭하면 집에 사람들을 불러 화투판을 벌이기 일쑤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있었던 학부모 상담도 그놈의 화투를 치느라 깜박한 여자니 말 다 했죠 뭐. 그런 첩을 대신해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동생 도시락을 싸고 학부모들을 통해 학원 정보를 얻어가며 남동생 사교육에도 신경을 쓰셨어요. 혹여 밖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예절 교육도 철저히 하셨고요.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엄마 덕분에 남동생은 어디 가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게다가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올 때면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을 사다가 몰래 엄마한테 드리곤 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엄마의 노력에 따른 공은 첩이 가로채곤 했어요. 남동생이 성적을 잘 받아오거나 교회 대회에서 상을 받아오면 실상을 모르는 친할머니와 아빠가 모든 공을 첩에게 돌리며 두둑한 포상금을 주거나 명품 백을 사주곤 했거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명문대에 합격해서 엄마 길을 세워줄 생각으로요. 그래서 죽어라 노력한 끝에 Y대에 입학할 수 있었고 드디어 아들 낳은 유세를 떨던 첩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었죠.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자 친할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상가를 하나 주셨거든요. 오래된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가게지만 위치가 좋아서 공실이 될 염려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충분히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첩은 아빠를 닥달해 자기도 상가를 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할아버지 소유라서 아빠도 어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소유의 회사와 부동산 대부분을 아빠가 상속받았거든요. 작은 아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 데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기 몫의 부동산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집행도 쉬웠죠. 아빠 손에 엄청난 재산이 들어오자 첩은 본격적으로 돈이며 상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난 당신 호적에도 못 들어가는데 혹시 당신이 갑자기 떠나면 그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앞으로 뭐라도 해달란 말이에요. 명색이 이 집 장손을 낳은 여잔데 그거 못 해줘요? 결국 아빠는 첩의 요구에 따라 상가와 땅의 일부는 명의 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노력 없이 얻은 첩의 재산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말았죠. 거기다 아빠의 무능함까지 한몫해서 회사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외할아버지 공장과 거래를 끊고 첩이 소개한 새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 공장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아빠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저요, 이날이 때까지 당신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어요. 심지어 안방에 첩을 들이는 것도 참았다고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그게 다 친정 때문이었다고요. 결혼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친정만큼은 끝까지 보살펴 주겠다고요. 저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청 줄 거 우리 친정에 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말해봐요, 여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살짝 미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자 그 틈을 타 첩이 끼어들지 뭐예요. 이미 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을 진행했던 터라 자기도 순순히 물러설 수는 없었던 거였죠. 어머머, 듣자 하니 말이 좀 그러네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소리래요. 형님 친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입을 손에는 생각 안 하냐고요. 그동안 봐줄 만큼 봐줬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남편 회사에 기대 살 생각이냐고요. 자기들이 무능한 걸 탓해야지. 지금껏 손해봐가며 도와준 은인한테 웬 꼬장이래요? 안 그래요, 여보? 그래, 자네가 말 잘했네. 그 회사를 기울게 만든 사람이 누구지? 회사 돈 빼다가 부동산 투기로 날리고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 내보내고 친인척들 끌어다 넣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자네 아닌가? 내 친정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여라도 딸한테 피해갈까봐 지금껏 이 회사 눈치 봐가며 단가 한번 못 올리고 거래했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네 남편이야? 넌 그저 내 연녀일 뿐이라고. 자네 위치 좀 제대로 알고 처시네. 뭐? 척? 아, 여보,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봐요. 누구 때문에 대끈일 뻔한 거 내가 아들 낳아 대 이어줬더니 나한테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요. 아, 내 팔자야. 내가 이 꼴 보자고 꽃 같은 청춘에 애까지 낳고 이 집에 들어왔나? 아, 억울해. 여우 같은 첩이 아빠 품에 달려들어 울고불고 짜는 바람에 결국 아빠는 첩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외할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고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때 더는 못 살겠다 싶어 이혼할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혼해주냐 싶더라나요. 인생은 빨리 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좀 더 참았다가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 집을 나가자 결심했대요. 아무튼 엄마는 그날을 계기로 가슴에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졸업을 앞둔 저는 강단에 서고 싶은 욕심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저를 불러 대뜸 취직을 하라고 하지 뭐예요. 대학까지 나왔으면 됐지 여자가 뭐하러 대학원 공부까지 하냐면서요. 딱 들어봐도 중간에서 첩이 이간질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혹여 나중에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될까봐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동안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던 남동생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공부도 않고 싸움질만 하고 다녀서 퇴학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시키려던 참이었죠. 그 와중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니 똥줄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제 대학원 진학을 막으려던 거였죠.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나보고 내 꿈도 포기하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왜요? 저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대학원 보내지 말라고? 저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첩한테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자기 아들 인생 꼬였다고 남의 딸 인생까지 회복 놓고 싶은 모양인가 본데 꿈 깨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걱정할 거면 집에 사람 불러 화투장이나 치지 말고 자기 아들이나 잘 보살피라고요. 명품백 고르러 다닐 생각 말고 재민이한테 신경이나 쓰라고요. 재민이 인생 망친 건 저 여자니까. 그러자 밖에서 훔쳐듣고 있던 여자가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소리쳤어요. 뭐? 저 여자?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막말이야. 네 눈에는 위아래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재민이 인생을 망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내가 왜? 그깟 명문대 좀 다닌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래 봐야 넌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야. 이 집안 장소는 우리 재민이라고.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우리 재민이 밀어내고 네 아빠 회사 가지려는 속셈 아니냐고. 그래서 경영학과 진학한 거잖아. 근데 어림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회사 너한테 안 뺏겨. 내 아들 재민이 줄 거라고. 아주 발악을 하며 발톱을 세웠어요. 오히려 그 모습이 처량할 정도였죠. 결국 아빠는 대학원 진학은 막지 않겠으나 학비는 대줄 수 없다며 대학원에 가려거든 제 손으로 벌어서 다니라고 하셨어요. 대학원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돈줄을 끊으면 제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말로는 내 힘으로 다니겠다 큰 소리치긴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창피한 일이지만 그동안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주신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모은 거였어요. 내 새끼 공부한다는데 말릴 부모가 어딨어? 이건 할아버지가 너 위해 주신 거니까 걱정 말고 공부에만 신경 써.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이 돈으로 부족하면 엄마가 식당에 나가서라도 벌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석사를 딴 뒤에는 그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유학생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유학생 신분이라 식은 미룬 채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멋진 결혼식을 올리려고요. 그렇게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조그마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귀국 전에 취직이 돼서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몇 군데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돼서 생활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미뤘던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어요. 강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남편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혼식 앞두고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일찍 들어오라는 단문을 하고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 친구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더군요. 그 길로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도착해보니 남편은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고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죠. 졸지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저는 한동안 넋을 놓고 살았어요. 가까스로 나가던 강의를 끝내고는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맡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가득한 남편의 물건들을 볼 때마다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올 것만 같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본 엄마는 집을 정리하고 저를 본가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곁에 두고 보살피시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도피 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온 남동생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어릴 땐 그렇게 착하고 예쁘던 녀석이 완전 개날라리가 돼 있었어요. 지 엄마처럼 아빠 돈 믿고 빤빤히 놀며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있었죠. 그런 녀석을 회사 전무자리에 앉혀놨으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회사라곤 껍데기와 남은 상태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첩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화투와 명품을 사들이는데 미쳐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엄마 혼자 힘겹게 살림을 끌어오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못 쓰고 살았던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가자 싶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받은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등을 합하면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생활비야 상가 월세도 있고 제가 버는 걸로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첩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지 아들은
신혼집 하나도 해줄 돈이 없어서 혼사도 못 치르고 있는데 그런 목돈이 있으면서 입 닫고 있었냐면서요. 명색이 누난데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저 혼자 잘 살 궁리를 하는 거니? 너 이기적인 거 진작부터 알았다만 정말 너무한다. 됐고 재민이 신혼집 마련해야 하니까 일단 그 돈 좀 쓰자. 요즘 회사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 갚아줄게. 너야 이 집에서 살아도 되잖아? 아빠도 그러는 게 좋겠다며 일단 남동생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국자를 들고 달려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 사위 목숨값을 왜 네 아들 신혼집 장만했어? 어림없는 소리 마. 그렇게 돈이 궁하면 자네 명품백 팔아서 집 구해주게. 내 사위 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어머, 형님, 우리 재민이가 내 자식만 되나요? 이 집 장손이에요. 장손이 잘 돼야 집안이 서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 돈이 수정이가 벌어서 생긴 돈도 아니고 지 남편 목숨값인데 지 편하자고 쓰면 진들 속이 편하겠어요. 그럴 바엔 하나뿐인 남동생 위해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누가 꽁으로 달래요? 갚아준다잖아요. 그깟 돈 몇 억 갖고 더럽게 생색이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랑 똑같은 소리 하셨을 거예요. 하긴 아들 하나 못 낳은 형님이 이런 마음을 알까? 그때였죠.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첩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년아, 내가 아들 못 낳은 죄로 이날 이때까지 네 꼴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못하겠다. 재민이 불쌍해서 입 다물고 살려고 했는데 내 사위 목숨값까지 탐내는 인연을 보니까 그러기 싫어졌어. 장손이라고? 재민이가 이 집안 장손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애비씨도 다른 애가 어떻게 이 집안 장손이 되냐. 재민이가 정말 내 남편 자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혀깨 물고 죽는다. 엄한 놈 씹에다가 멍청한 저 인간 등쳐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뭐요? 아니 누가 그래요? 우리 재민이가 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냐고요. 내가 아주 입을 찢어버릴라니까 누군지 대요. 재민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아빠 아들 아니라고. 그 착하던 애가 왜 갑자기 망나니가 됐는지 알아? 혈액형 보고 알았다더라. 지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B형인데 어떻게 자신이 A형이 나오냐고 울면서 그러더라. 그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재민이 말대로 저 사람 애가 아니더라고. 못 믿겠으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지. 엄마는 방에서 서류 보따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꺼내 첩 앞에 던져주었어요. 첩이 집기도 전에 아빠가 달려들어 서류를 펼쳐보았죠. 그리곤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부자재간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자 첩은 궁주에 몰린 쥐처럼 손톱을 세워가며 발악을 했어요.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고요. 여보, 내 말 좀 믿어줘요.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이날 이때까지나 당신만 보고 살았어요. 한눈 판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누구신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그러니까 여보, 제발. 첩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아빠의 분노가 사그라들지는 않았어요. 아빠는 골프채를 들고 와서는 세간을 부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결국 그날 첩은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고 재민이도 집과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제야 아빠는 엄마 앞에 고개를 숙이곤 사죄를 했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엄마는 아빠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유책 사유자가 아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어요. 그리고 첩에게도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변 없이 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엄마와 저는 예정대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살아온 엄마와 사랑하는 사람과 이른 이별을 한 딸이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집 모녀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에겐
남편과의 추억이 있고 저희 엄마한테는 새로운 황혼의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